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1922년 11월 26일은 내 평생 가장 근사하고 황홀한 날이었다. 앞으로도 그런 날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통로의 돌과 흙을 치우는 일은 오전 내내 계속되었다. 우리는 그 내용물과 섞여 있는 깨지기 쉬운 물건들 때문에 작업을 천천히 진행해 나갔다. 그러다 오후 중반쯤 돼 바깥문에서 9m쯤 되는 곳까지 파내려 갔을 때 첫 번째 문과 거의 똑같이 생긴 두 번째 문이 나타났다. 밀봉된 그 문에 찍힌 인장 자국은 첫 번째 문의 인장 자국보다 덜 선명했으나 왕들의 공동묘지 인장과 투탕카멘 왕의 인장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 문의 벽토 자국에도 역시 누군가 뚫었다가 다시 밀봉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 1922년 11월 그는 이집트 룩소르 근처 왕가의 계곡에서 무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가 위에서 절대 잊지 못할 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무덤에서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파라오가 된 3300년 전 투탕카멘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미약했다고 알려진 투탕카멘은 이집트 제18왕조 제12대 파라오로 9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19세 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무덤이 어디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문화든 왕릉은 도굴꾼의 타깃이 되고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훼손될 가능성도 높지만 투탕카멘의 무덤은 도굴꾼의 손길이 타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도 미력한 왕이었던 까닭에 람세스 6세의 피라미드가 그의 무덤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무덤은 하워드 카터가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한 삶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황금 가면을 쓴 그의 미라까지도 말이죠. 그가 발견하기 전까지 투탕카멘은 역사서 한 귀퉁에서 잠시 언급되는 정도의 이름에 불과했습니다. 9살의 왕위에 올라 18살의 요절한 정치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별다른 존재감이 없었던 왕이죠. 그러나 그의 무덤이 발견된 이후 세계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투탕카멘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상징이자 가장 유명한 아이콘으로 떠올랐으며 이집트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됐죠. 그의 황금 마스크는 이제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고대 이집트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작은 발견 하나로 역사가 뒤집어집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신추 부인의 고분이 그랬고 이탈리아의 이름 없던 고분이 에트루리아 문명의 실체를 밝혀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충남 공주에서 발견된 무령왕릉과 경주 황남대총이 역사교과서를 새롭게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남 공주에서 발견된 어금니 유물 덕분에 맥제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4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가을 고구려 장수왕의 3만대군이 백제의 수도 한성을 포위했습니다. 7일간의 공방전 끝에 한성은 함락됐고 계로왕은 아차산성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백제 역사상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계로왕의 동생 문주는 급히 왕위에 올라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피난했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웅진, 현재의 공주입니다. 공주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문주왕의 치세는 순탄치 않았죠. 한성에서 피난온 귀족들과 웅진 지역 신흥 세력 간의 갈등, 군사실권자 해구의 전횡 등으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었죠. 그러다 477년 문주왕이 해구가 보낸 자객에 피살되자 불과 13세의 어린 왕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삼근왕입니다. 삼국사기는 그를 어리지만 총명하고 결단력이 있었다고 기록했지만 총명한 그도 정치적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재위는 단 3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479년 1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어린 왕은 송산리 언덕에 묻혔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시작된 송산리 고분군 제조사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 라이다 측량, 전기저항 탐사 등 비파계 조사 기법이 총동원되었는데 얼마 전 이호분에서 충격적인 유물이 발견됩니다. 국가유산청과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이호분 안에 남아있는 1톤 분량의 흙을 모아 새로 조사했습니다. 구멍이 촘촘한 채반 위에 흙을 놓고 씻어내는 물체질을 반복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금니로 보이는 치아 2점과 뼈 조각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어금니가 특별한 이유는 단지 인간의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치아에는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법여 분석 과정에서 자문에 참여한 이우영 가톨릭대 해부학교실 교수는 오른쪽 위턱에 있었던 치아들로 마모가 적은 것 등을 볼 때 10대 중후반의 청소년의 것이라고 했죠. 왕릉에서 발견됐다면 응당 왕일 것인데 그렇다면 10대 중후반의 나이에 요절한 어금니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삼군왕밖에 없습니다. 문주왕의 아들로 477년에 즉위해 단 2년 15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인물.
삼국사기에도 그 사망 나이만 알려졌을 뿐 사망 원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가 해구의 반란을 제압한 다음 갑자기 사망했다는 점, 이후 즉위한 동성왕의 왕권 강화를 위한 인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암살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에 상당한 궁금증을 일으킨 왕이었죠. 바로 그 삼군왕의 치아로 추정되는 것이 이번 발굴로 드러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함께 발견된 부장품들입니다. 청사 유리구슬이 박힌 금제 귀걸이, 줄무늬 금박 은반지, 그리고 수백 개의 유리구슬들까지 그 면모가 어마어마했죠. 특히 유리구슬에서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구슬의 납성분이 태국 깐짜나부리 지역의 송토광산에서 유래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품의 이동이 아닙니다. 5에서 7세기 동아시아에서 광범위한 해상 네트워크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니까요. 실제로 한 논문은 백제 풍납토성, 무령왕릉, 미륵사지 등 백제의 주요 유적 7곳에서 출토된 24점의 유리구슬을 분석한 결과 모두 동일한 태국산 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태국의 송토광산은 현재도 광산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대에는 남중국해를 통한 국제교역의 중심지였으며 베트남의 5개호 유적과 함께 고대 동남아 무역 루트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즉, 이 시기 백제는 한반도 내에서만 활동하던 국가가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 뻗은 해상 교역망을 보유했던 겁니다. 그 증거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사실 유리구슬 제작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740에서 760도의 정확한 온도 조절, 납과 규소의 7대3 비율 조합, 그리고 불투명제로 사용된 납주석 산화물을 첨가하는 등의 복잡한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유리구슬이 태국에서 출발해 말라카 해협을 거쳐 남중국해를 지나 백제에 도달했다는 것은 당시 해상 교역의 규모와 조직성을 보여주는데요. 게다가 금귀걸이와 반지 등의 제작 기술은 단순한 수공의 수준이 아닙니다. 은의 줄무늬를 새기고 금으로 정밀도금한 반지는 당시의 정교한 공예기술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로 신라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유물과의 유사성은 이후 국가들과의 기술교류 또는 경쟁을 암시합니다. 특히 칼 손잡이에 부착된 오각형 고리 장식은 나주, 논산 등지에서 발견된 사례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중앙왕실이 지방 유력자들에게 하사했던 표식이자 명예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무덤의 주인은 정치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중심 권력에 가까운 인물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유물 덕분에 그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미력한 삼군왕의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요절한 15살 어린 왕에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인물로 말이죠. 사실 공주의 송산리 고분근은 백제 왕릉 건축의 변화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야외 박물관입니다. 1에서 5호분은 전통적인 백제식 석실분으로 도명천장과 동쪽 벽의 입구가 특징입니다. 반면 6호분과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벽돌 쌓기 방식의 변화인데요. 중국에서는 3평1수, 즉 가로 3개, 세로 1개 방식을 사용했지만 백제는 이를 4평1수, 즉 가로 4개, 세로 1개 형식으로 변형했습니다.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적 수용이었던 겁니다. 무령왕릉의 규모는 압도적입니다. 남북 4.2m, 동서 2.72m, 높이 3.13m의 주실에 1.8m에 이르는 배수로 28종의 장식 벽돌까지 1971년 발견 당시 2,906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고 관꾸미개, 금제관식, 금귀걸이 등등 12점이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왕과 왕비의 지석이 발견되어 무덤 주인의 신원이 명확히 확인된 유일한 삼국시대 왕릉이기도 합니다. 사실 웅진시대는 백제 역사의 전환기였습니다. 한성 함락의 충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던 시기였으니까요. 문주왕과 삼군왕 시대의 정치적 혼란을 거쳐 동성왕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안정을 찾기 시작했죠. 동성왕은 일본에서 성장한 후 귀국해 왕위에 오른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23년간 재위하며 백제의 기틀을 다시 세웠죠. 493년 신라와 혼인동맹을 맺었고 중국 남제와의 외교관계도 회복했습니다. 웅진성 주변에 임류각을 짓고 사비성을 축조하는 등 국력 회복에 힘썼는데요. 동성왕의 뒤를 이은 무령왕은 백제 중흥의 주역입니다. 그의 시대에 백제는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고 신라와의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 양나라와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중국제 도자기, 일본산 금송관제, 동남아시아산 구슬 등은 이 시대 백제의 국제적 위상을 웅변하죠. 어쨌든 이번 발견의 배경에는 치밀한 계획과 끈질긴 노력이 있었습니다. 2019년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와 공주시가 맺은 학술교류 협약이 시작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졸속조사로 훼손된 고분들을 재조사하고 일본으로 반출된 유물들의 흔적을 찾는 것이 목표였죠. 그리고 2023년 9월 본격적인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동원한 정밀조사 결과 기존에 알려진 7기 외에도 여러 고분의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6호분 서쪽에서 발견된 29호분은 일제강점기 기록에만 남아있던 전설 속 고분입니다. 2025년 6월의 발굴은 이런 노력의 결실입니다.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고유제를 시작으로 조심스럽게 봉토를 제거하고 석실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46년 만에 빛을 본 어금니와 마주한 겁니다. 이 발견 소식은 즉시 전 세계 고고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치아를 통한 신원 확인이라는 과학적 방법론과 동남아시아와의 교역을 입증하는 유리구슬 등은 큰 반향을 일으켰죠. 이번 발견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아직 조사되지 않은 고분들이 더 있고 이미 발굴된 유물들에 대한 정밀 분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산리 고분군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백제는 결코 고립된 왕국이 아니었다는 점. 중국과 일본은 물론 멀리 동남아시아까지 연결된 국제적 해상 강국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섰던 개척 정신의 소유자들이었던 것이죠. 15세 세상을 떠난 삼군왕의 어금니는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격변의 시대를 살다간 한 소년왕의 삶이고 백제라는 왕국의 불굴의 의지이며 1500년 전 동아시아를 하나로 연결했던 문명 교류의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발굴과 연구는 송산리 언덕 아래 잠든 또 다른 비밀들을 깨울 겁니다.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혹시 황제보약 공진단을 찾고 계시는 분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